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수학 이야기 5번째 시간, 이번에는 수학은 체계적인 학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체계성이 중요하죠. 수학은 패턴, 즉 규칙성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보편성, 필연성, 체계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체계성은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gödel의 불완전성 정리의 내용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매번 그렇지만 어려운 거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체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공리체계. 공리체계가 이번 시간에 가장 실질적인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수학의 체계 구성은 유클리드 기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현대 수학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대충 그려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계라는 것은 위에 공리가 있고, 이 공리는 결코 틀릴 수 없는 단순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정의로 나와요. 약속이죠. 이건 이렇다고 해보자 라고 약속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인데 틀리고 맞고가 없죠. 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정리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쫙 연결해서 수학 연구의 성과가 정리인 것입니다. 수학자들은 이 새로운 정리를 증명하는 일을 하면서 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의 공리체계를 보시면 체계성이 곧 공리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공리체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논리예요. 엄격한 논리. 그래서 체계의 이야기는 또한 동시에 논리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조금 섞인 듯이 보여도 체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논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될까, 이런 느낌이 있어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특징을 어각, 동의각, 평행선 등에 결합해서 증명한 것이, 이런 것이 체계성이죠. 여기에 한꺼번에 다 들어있죠. 보편성, 필연성, 체계성. 자, 이 역사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탄생한 후에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클리드 기하학의 탄생은 수학의 역사와 현대 문명의 흐름을 결정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 1500년 동안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 앞서 왔다가 최근 500년 동안 서양 문명이 갑자기 앞서기 시작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수학의 힘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만, 그 수학의 힘을 키운 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자, 체계성의 마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체계성은 거의 마법과 같이 강력합니다. 공리체계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방향으로 진리의 터널이 열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리체계로 완벽하게 체계가 구성되어 있을 때 어느 한 대목이 저렇게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 또 다른 대목, 저 그물망 속에 있는 어떤 대목도 다 맞아요. 필요하면은 저기로 들어갔다가 저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저 부분이 만약에 삼각비다. 그럼 삼각비가 정확하게 맞는 그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나타나는 삼각함수, 복잡한 삼각함수가 그냥 정확히 맞는 겁니다. 수학을 관심 있게 공부하시면 논리적인 것을 따지겠지만, 공학자가 되어서 수학을 쓰는 데만 관심 있으시면 그냥 믿고 쓰면 절대로 안 틀려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저 통로로 들어가면 이 통로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시간 차이도 없는 정도로 외워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수학 활용의 힘이 이 체계성에서 생기는 거죠. 정확하게 활용하면 그래서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수학이 싫고 수학을 못하는 사람도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면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체계성이죠. 그래서 공학자들 중에서 기계공학이나 이런 걸 하면 공식을 엄청나게 쓰고 수학을 엄청나게 쓰는데, 그 수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이해를 못하고 써도
예, 그 부분들이 절대로 안 틀립니다. 공학자들 중에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 라플라스 변환을 딱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많은 공학자들 중에. 그래도 안 틀립니다. 이에 따라서 수학을 사용하는 과학 분야가 분업화되죠. 수학은 공식들을 증명을 하고, 증명이 일단 되고 나면 이건 절대 옳아요. 그래서 공학자는 그 증명된 공식을 사용을 해서 기계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와 체계에서 이제 현대 수학에 오면은 이제 수학의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원이 집합론입니다. 논리에서도 집합론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집합론은 수학의 체계를 어디로 확장하냐면 무한으로 확장하죠. 예, 그래서 무한으로 확장하면서도 모든 수학을 다 집합의 용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집합론은 수학의 기초 분야가 되면서도 모든 것을 낳는 수학의 만물의 어머니,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학 교과서를 척 펴면 집합론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이 집합론 이거 왜 나오는 거지? 없어도 되잖아. 예,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현대 수학으로 넘어가면 집합론이 꼭 필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왜 논리가 아니고 집합일까요? 그것은 무한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냥 3단 논법이 아니라 집합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집합론의 특이한 논리를 잠깐 봅시다. 예, 이것이 이제 좀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필수 지식입니다. 자연수의 개수와 유리수의 개수는 같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연수는 1, 2, 3, 4, 5, 유리수는 그것을 포함하면서 분수들도 다 포함하죠. 그러면 유리수의 개수가 자연수보다 더 많아야 정상인데, 자연수의 개수도 유한이고 유리수의 개수도 무한인데, 이 개수를 정확하게 해보면은 같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리수의 개수는 유리수의 개수보다 더 많아요. 이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집합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수학을 보시면, 예, 수학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놓았을 때 개수가 같다는 것의 의미를 맨 먼저 설정을 해요. 집합론을 이제 이해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리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개수가 같다는 건 뭐냐?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수의 개수와 유리수의 개수는 같고 무리수는 그보다 더 많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리수의 개수는 유리수의 개수보다 많다는 것을 칸토르라는 사람이 증명을 하는데 대각선 논법이라는 걸 써요. 요거 또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꼭 만나게 되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한히 개수가 많은 자연수보다 실수가 유리수보다 개수가 더 죄송합니다. 다시. 무한히 개수가 많은 자연수이지만 실수가 자연수나 유리수보다 개수가 더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대각선 논법인데,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세로로 배열된 것이 유리수예요. 유리수를 무한 소수로 바꿔 놓은 겁니다. 3분의 1 같으면 3.333333 이렇게 그래 놓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리수를 한 줄로 무한히 배열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자연수의 개수하고 같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각선을 쫙 그어가지고 첫 번째는 첫 번째 항, 두 번째는 두 번째 항, 세 번째는 세 번째 항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른 숫자로 바꾸는 거죠. 1이면 2, 2면 3, 3이면 4. 그래서 9면 0.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아무리 숫자가 늘 이제 배열이 되어 있어도 여기에 배열되지 않은 다른 숫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다시 넣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넣어도 또
그 목록에서 없는 숫자를 찾아낼 수 있어요. 요것이 칸토르의 대각선 논법인데 요것이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유리수를 무한히 늘어놓았다고 할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가 있다. 무리수는 있다. 그러니까 무리수는 항상 유리수보다 더 많아. 예. 요게 좀 심오한 논리를 짧게 설명을 해서 금방 따라오기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했구나. 대각선 논법이라는 걸 썼구나.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고 좀 아시는 분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짧은 정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논법의 3단계는 다시 정리를 하면 쭉 무한히 많은 숫자들을 열거를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대각선을 그어서 대각선에 나타나는 숫자들을 다른 숫자로 고침으로써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숫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집합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독특한 수학의 한 분야로 이제 정립이 되는데 집합론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극히 단순한 규칙들로 모든 수학적인 표현을 논리 정연하게 만들어냅니다. 집합론의 규칙은 단 하나예요. 아주 기본적인 이제 용어는 원소와 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 예. 그 다음에 무한히 많은 수학의 대상들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집합론입니다. 수학에는 숫자와 도형 등 무한히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무한으로 넘어가면 논리가 힘을 못 쓰는 분야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합론이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즉 옳고 그름을 항상 구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말로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집합론이 필요하고요. 또 집합론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규칙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는 집합, 이것이 전부 체계성에 대한 이야기죠. 자, 수학은 체계적이기 때문에 모순을 걱정을 해요. 수학은 체계적인데 체계를 연결하는 것은 논리가 깨어지면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순은 논리의 반대예요. 자, 그래서 이 연결들이 다 이제 논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논리가 곧 수학들의 수학적 지식들을 연결하는 접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모순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논리적인 모순에 대한 위협이 3단계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설명드리고 이 마지막 강의는 끝날 겁니다. 첫째는 고대 그리스에서 거짓말쟁이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00년은 안 되지만 1700년, 거의 한 2000년 있다가 프레게와 칸토르라는 수학자가 이제 수학적 체계를 현대적으로 건설하면서 다시 거짓말쟁이 역설과 똑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순간 괴델이 수학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면서 수학의 한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계를 증명해 버렸다고나 할까? 그러면서 수학사에 또 충격을 던져줬죠.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학의 대사건들이에요. 거짓말쟁이 역설은 이런 겁니다.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이 말합니다. 크레타 섬에는 거짓말쟁이들만 산다. 자기도 그 거짓말쟁이 중에 한 명인 거죠. 현대적 변형판은 이거예요. A라는 문장인데 그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 A라는 문장이 거짓말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문장이 참이면 거짓말이라는 것이 참이니까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면 거짓말인 거죠. 이 문장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이니까 참이 되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면 참이 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모순의 핵심입니다. A가 참이라면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그냥 말장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자들이나 논리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걸 가만히 뜯어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하나의 모순이 수학의 체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집합론의 위기가 나타나는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그렇죠. 그래서 집합론은 수학의 논리를 분명하게 했고 무한에 대한 계산까지 가능하게 했는데, 그래서 수학의 낙원이라고도 불렸어요. 세계적인 수학자인 힐베르트라는 사람이 집합론 수학의 낙원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집합론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합론에 이런 이제 것이 가능했던 거죠.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들의 집합.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로 하면 헷갈리니까 오히려 글로 써놓았어요. 딱 따져보면 이게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되면은 원소가 안 되고, 원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원소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거짓말이 참말이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참말이 되고, 딱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확하게 충돌하는 두 가지 주장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위기가 생깁니다. 그 수학은 사고력 훈련이고 혼자서 생각해 보셔야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금방 듣고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가슴에 짜르르 흐르는 그런 재미를 수학에서 구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원하시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생각을 한 다음에 숙달되고 나면 수학에서도 가슴을 울리는 감동까지 나중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역설의 문제가 되는 까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의 문제죠. 이대로 두면 수학의 체계가 엉망이 됩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데 쓴 수학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정확하지 않은 데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너무 과민 반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미국의 그 화성 탐사 로켓이 단위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수학적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단위를 서로 다른 단위를 씀으로써 생긴 문제 때문에 그냥 폭발한 적이 있어요. 단위 때문에 틀릴 수 있으면 수학 공식이 하나 안 맞으면 더 큰 사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방금 드린 거짓말쟁이 역설이나 집합론의 역설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긴 문제예요. 근데 수학자들이 들여다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고쳐야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현대 수학에서도 골칫거리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리체계를 좀 더 발전시키면서 이제 해결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수학이 더 발전했는데, 현대 수학은 좀 더 개선된 공리체계를 가지고 만들면서 이제 힐베르트라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가 수학의 완전성을 이제 목표로 했어요. 완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수학적 진리를 완전히 다 증명해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gödel이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고야 말았습니다. 1930년에 일어난 대사건이죠.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수학의 체계를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수학이 하는 일을 이거죠. 타당한 법칙들을 증명을 따르락 해내는 겁니다. 수학이 완전하면 증명할 수 있는 것에 수학의 법칙들이 다 들어있어요. 수학이 불완전하면 수학적으로 옳은데 증명이 안 된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증명이 지금 별표로 나타낸 것이 수학적으로 옳은 이야기인데, 수학적으로 옳은 법칙인데, 만고불변의 법칙인데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요게 불완전한 것이고요. 불완전성 정리를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빨간표로 X표 한 것, 저게 어떤 거냐면 수학적으로 옳다고 증명했는데 사실은 틀린 거더라, 이런 게 있다. 요것은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가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저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 정리는 저런 의미다. 자, 그러면 괴델은 불안정성 정리를 어떻게 증명을 했을까요? 네, 그걸 살펴봅시다. 전체적으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학의 내용을 전부 기호화를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수학은 기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수학적인 새로운 패턴이 규칙이 발견되는 데는 기호화가 절대적이에요. 현대 수학은 기호화를 빼놓고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싫어해도 수학은 기호입니다. 자, 기호화를 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수학책에서 나타나는 모든 내용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정확한 기호로 다 번역을 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한 몇백 년에 걸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러셀과 칸토르, 프레게 이런 사람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이 있은 후에야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는 증명 가능하죠. 괴델은 여기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기호화된 수학 체계를 숫자로 바꿔요. 이 숫자에 괴델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괴델이 특별한 숫자를 고안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괴델수라고 부른 거죠. 이 괴델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수학적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려 건너뛰겠는데 요는 이겁니다. 괴델수는 숫자를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이든지 숫자로 바꿀 수도 있고 요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괴델수로 바꾼 다음에 수학의 정리들을 한 줄로 쭉 열거를 합니다. 그것이 무한히 많더라도 열거가 가능하겠죠. 증명 가능한 수식들을 숫자를 바꿔서 그 숫자들을 쫙 열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쓰냐 하면 칸토르가 만든 대각선 논법을 쓰죠. 대각선 논법을 써서 이렇게 열거 가능한 우리가 아는 증명 가능한 수학의 진리들이 쫙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대각선 논법을 통해서 없는 수학적 진리를 또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실제로 괴델수로 찾아지는데 이 괴델수는 즉시 수학적 문장으로 번역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안됐기 때문에 저런 증명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데 저 줄거리를 대충 알고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수학의 괴델의 불안정성 증명에 대한 복잡한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수학은 규칙성을 탐구하는 수학이고 수학은 기호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호체계가 없으면 괴델의 불안정성 증명 같은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기호체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패턴들이 수학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할 때는 기호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수학의 체계는 지금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린 저도형으로 각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삼각형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논리적으로는 공리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증명을 하고 각 증명된 내용들은 기하학, 수리학, 미적학, 해석학, 집합론 등등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수학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상세하게 읽을 때 조금 길잡이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수학에 대한 전체적인 5번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좀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수학적인 어려운 부분까지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공허하지 않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